또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 말도 왜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It's coming, you can't stop it now. We running, gonna mow you down. There's a new day rising. 밖에는 해삭의 봄꽃이 피었는데 저는 한 어린이 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가 없는 곳에 천국은 없다는 말이 있죠. 요즘 이 말이 정말 무섭게 와닿습니다. 대한민국이요, 전 세계에서 아이 울음소리 듣기 가장 어려운 곳 중 하나가 돼버렸죠. 그리고 필연일 겁니다. 이 저출산 추세 속에 위기에 봉착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소아청소년과입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이유입니다. 교수님 어렵게 시간을 내어주셨는데요. 사실 오늘 저희가 여기 온 게 소아청소년과 어렵다, 힘들다, 정말 절벽에 서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와봤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체감하시는 게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많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소아과 전공의의 지원이 줄면서 병원 안에서 일하는 인력들이 부족해졌거든요. 전공의는 이제 대학병원 안에서의 실질적인 업무들을 담당하는 분들인데 우리 병원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3년째 전공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원래 있던 인력이 뭐 16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4명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 4명이서 나머지 사람들의 일을 다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누군가 이제 그 일들을 분담해서 하다 보니까 교수님들도 그만큼 힘들어지시고 남아있는 전공의들도 힘드니까 또 새로운 전공의들이 유입되기가 더 어려운 상황들이 점점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밖에 개원가의 상황과 이제 전공의들이 있는 이제 대학이라든지 큰 병원, 수련병원들의 상황은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뭐 양극단적인 부분이 있긴 한데 사실 저는 이제 계속 대학에 있다 보니까 대학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일 피부에 와닿는 상황은 전공의 위주로 이제 돌아가던 부분. 예를 들어서 전통적으로 응급실은 이제 전공의들이 이제 보는 영역이었거든요. 왜냐면 응급실은 사실 다 싫어해요. 다 싫어하기 때문에 레지던트 1년차 때 주로 1년차, 2년, 전연차들이 응급실에 초진을 이렇게 보도록 돼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응급실이 빵꾸가 나는 거고, 중환자실도 빵꾸가 나는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차츰차츰 인력 부족이 눈에 띄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대학병원의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런 이제 응급실부터 이제 비상이 걸리기 시작했고, 뭐 자구책을 이제 마련하다가 종국에는 이제 전공의가 잘 안 들어올 시점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전공의에 의존하지 말고 전문의 체제로 진료의 어떤 패턴을 바꾸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응급실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이제 전문의들로만 구성된 소아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에는 없던 사례네요. 네, 맞습니다. 소아전문응급센터의 사실 기본 취지는요, 이제
중증 환자들을 더 빨리 잘 보는 데 있거든요. 소아전문응급센터가 경증 환자로 막 바글바글거리면 그건 사실 이제 취지에는 맞지는 않는 거고 경증 환자들은 이제 하위 기관에서 네. 이제 다 봐야 되는 게 사실 원칙적으로 맞고요. 네. 이제 전문적인 치료와 중증 환자들의 위주로 봐야 되는 게 원래 설립 취지인데 저희가 그걸 도입하고 나니까 사실 중환뿐만 아니라 경환까지도 다 같이 몰려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상황이 되면 계신 분들이 서로 이제 힘들어지는 그렇죠. 상황이 발생하는데 중환 상태의 소아 환자 같은 경우에 제대로 된 처치를 제때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좀 사실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경증 환자들을 볼 수 있는 충분한 기관이 있으면 저희는 이제 중증에 집중해서 보면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경증 환자들을 볼 수 있을 만한 이제 응급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되게 축소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경증 환자, 중증 환자들을 다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교수님께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다고 현장에서는 보세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고 그쵸? 네. 근데 많은 이제 분석들이 있거든요. 2019년도를 기점으로 점점 이제 소아과 전공의의 지원이 줄어들었어요. 그거는 뭐 코로나의 여파도 있고요. 그다음에 힘들어진 개원가의 상황, 그다음에 저출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뭐 수가적인 부분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표현된 게 최근 한 2, 3년 정도인 것 같고요. 배출되는 의사는 사실 올해 혹은 내년까지는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제 지원 급감하기 전에 들어왔던 마지막 세대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이제 다 빠져나가고 나서의 앞으로 향후 몇 년간 이제 새로운 소아과 의사들이 배출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 조금 더 걱정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요즘에 소아청소년과 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또 어디에서 듣기로는 의대생들 사이에서 실제로 소아청소년과가 인기가 없느냐 또 그렇지는 않다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 온도차가 네. 그 의대생에게 소아청소년과가 인기가 있으면 왠지 이렇게 낙수 효과로 계속 올 맞아요. 것 같은데 네. 어디서 이게 끊어지는 건가요? 그 끊어진 시점이 있죠. 저희도 이제 학생들이 실습 오거든요. 병원에 실습 오면 물어봐요. 실제로 보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때도 그랬고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의사의 꿈을 꾸면서 자기들이 머릿속으로 그리는 이미지 속에 아픈 사람에 대한 이미지 중에 애들에 대한 이미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었고 저는 사실 학생 이제 이전부터 하면 나는 소아과 의사가 돼야지라는 생각이 있었고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없고 다시 태어나도 소아과 의사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 일이 보람되고 재미있거든요. 이 마음, 비슷한 마음을 갖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뭐랄까 주변에서 뜯어 말리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특히나 요즘 같은 환경에서는 더 야, 너 소아과 가면 큰일 난다. 가면 이제 망한다더라. 지금 하는 사람도 없는데 불구덩이로 들어가느냐 그런 얘기들 하는데 사실 옛날부터 소아과의 지원은 이렇게 많았을 때도 있고요, 또 적었을 때도 있고 그런 이제 흥망성쇠가 있었는데 지금 요즘 같이 이렇게 그 터널의 끝이 안 보이는 상황을 맞은 적은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마음들을 가진 친구들이 분명히 있는데 뜯어 말리는 그 이제 악의 세력들을 다 이제 그걸 걷어내야죠. 근데 그 자기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조금 더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왜냐면 이제 한 번 그러니까 의사가 되면 한 50년은 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아이들을 만나고 치료하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도 분명히 들어오면 그 느낌을 알 텐데 지금 이제 현실과 주변 환경들 그다음에 이제 뜯어 말리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의 소신을 펼치지 못하는 그 학생들에게 이 일은 정말 가치가 있고 할만하고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 교수님께서는 다시 태어나도 네. 이 직업 그리고 이 아이들을 돌보고 싶다 하셨는데 좀 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일단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물론 몸은 되게 힘들거든요. 제가 응급실에 오고 나서 막 머리도 많이 빠지고 흰머리가 너무 늘고 그래서 지금 막 탈모약도 먹고 염색을 막 정기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막 잘 까먹어요. 이제 아내가 뭐 하자고 뭘
금방금방 까먹고 예전에 이제 운전하고 제가 출퇴근했는데 당직 서고 퇴근하다가 이제 졸다가 이제 앞차를 이제 부딪히고 난 이후로는 이제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고 있고 그런 이제 정훈이 안녕. 정훈아 안녕. 바이바이. 내일 아침에 올게 정훈아. 사실은 그 전공의 선생님들의 말씀도 들어보고 싶었어요. 왜 요즘 진짜 현실이 어떤지, 왜 소위 기피하시는지, 실제로 하고 계신 건 어떤지. 근데 이야기를 여쭤보는 것도 좀 녹록치가 않았던 것 같은데 좀 말씀 좀 대신 전해주신다면 가장 좀 어떻습니까? 뭐 사회적으로 의과대학에 대한 인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의사가 되려고 뭐 심지어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들이 되려고 하는 의사는 지금 MZ 세대들이 갖고 있는 딱 그 어떤 가치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살리거나 이렇게 의사로서의 어떤 사명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줄어들었고 조금 더 편한 곳에서 조금 더 길게 전문적으로 일을 하면서 또 자신의 취미 활동, 즉 워라밸을 살리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은 의사뿐만 아니라 뭐 어제도 신문을 보니까 판사들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판을 일주일에 3개 이상 못하게 뭐 담합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기사를 봤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들도 같은 전문의가 되었을 때 5시 땡 하면 퇴근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원하는 것이고 밤에는 절대 환자의 일로 전화를 받는 것은 그런 일은 나에게 상상할 수 없다. 그런 생각들이 가득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수익적인 측면도 물론 따져야 되겠지만 어떤 워라밸이라는 측면에 봤을 때 소아과 의사는 상당히 거기서 좀 벗어나 있는 과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직격탄을 맞은 것은 수익 자체가 다른 과에 비해서 오히려 10년 전보다 줄었다고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말은 이제 다른 과들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검사라든지 시술, 뭐 약물 이런 것들이 전혀 소아과에서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진료가 소아과 의사들이 어머니들과 상담을 하고 아이들을 진찰을 하고 또 대부분 안심을 시키고 육아 상담을 하는 시간을 많이 드리는 그런 것들로 이루어지는데 그것들은 거의 수가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뭐 예방접종 같은 것들도 나라에서는 다 무료로 해줬는데 무료로 해주게 되면 그전에는 소아과 의사들이 그 예방접종에서도 약간의 수익이 있었는데 그마저도 다 없어졌어요. 소아과에서는 거의 비급여 진료 자체가 없고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진료비 받는 곡에 단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익이 계속 감소하게 되고 아이들이 줄어드는 것이 그대로 수익으로 직격탄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속도가 너무 급격하고 미처 우리 전문의들이 또 소아과 학회 차원에서 대처할 수 있는 여유가 없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게 이제 지금 현실입니다. 직업 가치관적인 측면부터 또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도 이 서글픈 상황이 빚어지는데 여러 요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더더욱 이 막내 전공의들을 품은 우리 병원의 책임감이랄까요? 그분들이 정말 귀하게 여겨지실 것 같거든요. 예, 작년에 이게 2명이 지원을 했을 때 굉장히 저희들로서는 참 뭐 기쁜 일이었죠. 또 참 훌륭한 전공의들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뭐 결국은 소아과에서 가장 3D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보면 응급실, 그다음에 혈액 종양 분야, 신생아 중환자실 그렇게 3 분야가 가장 소아과에 가장 힘든 어떤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분야들을 거의 전공의들을 들어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이제 지원을 받습니다. 거의 그렇게 하는데도 지금은 지원자가 없습니다. 없는 상태고 그래서 우리 전공의들도 뽑을 때도 솔직히 일을 굉장히 줄여주겠다라고 얘기하고 뽑았는데 네. 막상 들어와서는 또 일을 좀 많이 시켰던 잘못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항상 네. 그만두고 나가진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는데 그게 빈말이 아닌 것이 다른 병원에서 2년차 전공의를 뽑는 병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서 1년차를 마친 전공의들을 2년차로 채용하려는 공고들이 꽤 많이 나 있고 네. 실제로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접하면서 이 친구들이 여차하면 또 다른 병원으로 내년에는 갈 수 있겠구나 그런 위기감을 작년에도 많이 느꼈었고 그래서 항상 정말 힘든 게 없는지 조금이라도 일을 줄여줄 수 없는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할게 뭐 이렇게 오늘 내가 당직 쓸게 뭐 이렇게 이제 되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있는 시간이 자꾸 길어지게 되고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병원이 사실 기존에 없던 2명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도 또 혹시나 하는 또 그런 기대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소아에 대한 모든 부분의 병실, 신생아 집중치료실, 응급실을 다 갖추어서 우리가 이렇게 다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네. 전공의가 2명이 결국은 1명도 뽑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던 그 전문의만으로 저희들이 그리고 스텝만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만일 우리가 또다시 전공의에 들어온 다음에 모르겠는데 지금 사회적 분위기를 봐서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그건 절대로 채워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이 의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24시간 365일 근무를 그런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는 대구시에 또다시 과거와 같이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 거죠, 지금. 네. 이게 뭐 의료진의 어떤 뭐 선의라든가 사명감이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대구시가 됐든 정부가 됐든 경제적 지원이든 혹은 뭐 수가 차원의 어떤 재고든 이런 좀 장기적이고 시스템 차원에서의 이 판이 짜져야 될 것 같은데 시가 이 응급의료 체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하고 있는지 상황도 좀 궁금합니다. 대구시는 24시간 소아 응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 확보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중증 소아 환자를 위해서는 1개소의 소아 중증 전문 응급센터에 있는데 6명의 소아과 전문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와 국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증 응급실을 이용하는 소아의 80%는 중증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증 응급실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등증 소아의 경우에는 대구 서부 지역의 경우에는 공공병원 1개소의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 확보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 지역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1개소에 대한 예산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정 소아의 경우에는 달빛 어린이병원이 2개소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소아 진료 수가가 확정되면 많은 병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 전공이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전문의가 될 선생님들의 수가 줄고 아예 없고 이렇다 보니까 그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대폭 더 강화하려는 노력을 또 시에서도 고민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앞으로 좀 계획하고 있는 지원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우리 시에서는 특히 수성구와 동구, 북구 강남 지역의 소아 응급진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동구 지역의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이 병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명의 소아과 응급실 담의가 진료를 하고 계시는데 4명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24시간 진료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반기부터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 정 작가님 말씀 듣다 보면요, 이제 인건비 지원이 핵심인 것 같고, 그리고 중등증, 그러니까 아주 긴급하지 않은 그 이하 단계 환자가 몰리지 않게 네. 나뉘어서 갈 수 있는 기관에도 이제 인건비를 지원하고 그걸 확대하겠다 이런 방침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또 이제 아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대구시 차원에서 정말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건 또 난제인 것 같거든요. 좀 더 큰 차원에서 국가적으로라든가 이런 고민이 같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좀 제안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의료진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소아과가 신생아부터 진료를 하다 보니까 그 법적인 보호 차원도 중요하고 또 선생님들의 어떤
진료 환경에 대한 보호 이러한 것도 반드시 동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중앙정부에서는 중증소아 응급센터에 대한 지원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첫째는 저녁 9시 이후에 외래를 하는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확대한다든지 주말에 운영되는 달빛 어린이병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이들 병원에 대한 소아 진료 수가의 개선이 필요하고 운영비 지원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가장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면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또 답이 없는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응급 체계에서의 어떤 베이스, 이 소아 청소년에 대한 진료의 그 외연을 좁히지 않고 언제나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이 사회 의료 안전망을 유지하려면 답이 뭔지 정말 저희가 어디에 조금 이런 답을 구하고 어떤 대안을 찾는 게 맞는 방향일까요, 사실? 결국은 아이들이 많으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겠지만 네. 아이들이 지금 많이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국가에서도 지금 저출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지금 막 강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장기적으로 나가는 방향이고 단기적으로는 당장 이제 이 수가 자체를 올리지 않는 한 해결이 안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조금씩 이렇게 뭐 다른 과의 형평성을 봐가면서 네. 해주는 차원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이제 류마티스 내과입니다. 내과 의사지만은 그렇지만 소아청소년과는 뭔가 특단의 그 나름대로의 수가 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단기적인 그러한 좀 해결은 최소한 전공의가 반 정도는 차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의과대학생들이라든지 인턴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소아청소년과를 하고 싶어도 집에서 난리가 난다라고 하죠. 그래서 또 저희들도 자네 소아청소년과에 좀 관심이 있나라고 묻는 것은 심지어 저희 우스갯소리로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취급을 당하기 때문에 저도 응급실에서 우리 인턴 선생님들을 많이 접하지만 절대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이건 뭐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정도로 상황이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보면 딱 2세 미만 입원비를 무료로 하겠다라고 지금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심지어 개인병원 소아과에서 진료를 받고 나갈 때 동전을 내실 정도로 진료비가 싸요. 우리 병원이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요. 그러니까 다른 어른들을 진료보는 과는 적어도 몇만 원의 지출이 보통 일어나는데 동전을 바꿔 놓는다는 거예요. 우리 개원한 친구가 그 동전을 내줘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 소아청소년과의 상황이니까 거기다가 뭐 예방접종 다 무료지. 그러니까 돈을 낸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시거든요. 소아청소년과 가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의료가 굉장히 이 공적인 영역을 약간 벗어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벗어나 있는데 아이들을 보는 요 부분은 조금 더 공적인 영역으로 조금 들어와서 보건복지 체계 안에서 좀 컨트롤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를 좀 잡아가는 것이 맞지 않나.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저출산 대책이라고 하면 무조건 뭘 싸게 해주고 뭐 다 무료로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속에서는 의사들은 계속 거기서 마이너스가 발생을 하는 거죠. 환자들한테는 무료로 해주는데 의사들은 또 일정 부분 또 손해를 감당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다 보니까 계속 그렇거든요. 예방접종비도 뭐 20년인가 30년 거의 동결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오늘 소아청소년과 개원이 협의회에서 소아과 청소년과 폐과 선언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오늘 하셨는데 저희는 아픈 아이들을 고쳐주고 잘 자라는 걸 보고 흐뭇해하는 걸 천직으로 여기고 평생을 살아온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입니다. 하지만 아이 부모님들과 국민들께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오늘자로 대한민국에 더 이상 소아청소년과라는 전문가는 병원을 유지하고 싶어도 도저히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더 이상은 아이들 건강을 돌봐주지 못하게 되어서 한없이 미안하다라는 작별 인사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동안 한없이 반가웠고 보람있고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과연 이제 방향이 무엇일까? 우리 후배들이 그래도 참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또 다음 세대를 키우는 거에 있어서 뭐 선생님들이나 그런 교육자들 못지않게 소아과 의사들의 역할이 신생아실도 그렇고 뭐 굉장히 큰데 아이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실습을 돌아보면 너무 예뻐요, 아이들 웃는 모습 너무 좋아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할 수 있는 여건이 너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결국은 그게 뭐 수가하고도 좀 연결은 될 것 같습니다. 소아는 이제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노인, 소아, 뭐 장애인 이런 분들은 이게 그냥 경쟁에 맡겨서는 아무래도 힘들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정부라든가 지자체에서 도와주면 이런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가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를 그냥 뭐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에만 던져놓고 소아 알아서 봐라라고 하기에는 지금 여건들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는 조금 이제 뭐 마중물 같은 그런 도움이 있으면 소아과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생각하고요. 소아응급실이 그 시작이 되어서 우리 소아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을 통틀어서 소아응급실을 담당하고 있는 스텝은 저 혼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책임이 무겁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곳 놀이터의 주인인 아이들이 있는 한 우리 사회 소아 의료 공백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소아 청소년과에 불어닥친 위기의 바람 쉽게 가시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죠. 아픈 아이가 있고 애태우는 부모가 있으니까요. 소아 청소년과 절체절명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이 비상구가 어디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사실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